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박합니다. 우리 그 건축기사, 산업기사 기출문제풀이 OT 강좌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시험 일정이 막 뭐 몇 개월 남았다 그러면 이제 뭐 많은 교재를 구매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각 과목별로 뭐 따로따로 있는 교과서를 구입하기도 하고요. 또 종합교과서 구입하기도 하고 또 기출문제집만 구입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키마카 강좌는요. 기출문제집 같은 거 없어도, 우리가 한글 파일로 제공합니다. 한글 파일을 그 3년 동안 최신 기출문제를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교재 갖고 있어도 수업을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문제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에 한글 파일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업 듣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독학으로 많이 하셔요. 우리 건축이나 건축 산업기사 같은 경우죠. 근데 하다 보면 진도도 안 올라가고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책은 또 되게 다양해요. 뭐 선배한테 받은 것도 있고 본인이 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옛날 거 같은 경우는 뭐 확신이 안 쓰는 것도 많아. 왜냐하면 기출문제라는 게 개정되고 하는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많이 뭐 현재 온라인상 떠 있는 거는 뭐 개정된 거 관계없이 그냥 옛날 그대로 그때 당시 기출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부해도 될지. 하지만 저희 한글 파일 제공하는 것은 개정된 것들은 다 반영하고요. 오류를 다 최소화시켜서 그냥 딱 지금 시점에 맞는 기출문제를 제가 이렇게 별도로 이제 한글 파일로 만들었어요. 기출문제를. 그래서 3년 동안 기출문제가 들어가니까 뭐 800에서 900문제 정도, 우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 한 800문제 정도, 건축기사는 900문제 정도, 그 정도 돼요. 상세히 해설을 하고요. 한글 파일을 제공하니까 여러분이 출력을 하세요. 출력을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문제 풀어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100문제 푸는데 한 60분에서 80분 정도 있죠? 한 문제당 하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마킹하는 시간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한 60에서 80분 정도 풀어보세요. 풀어보신 다음에 해설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나 이 해설 수업은 뭐 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유형에 따라 그때그때 해설을 달리 해드려요. 그 문제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혹시나 이 문제풀이 수업을 듣다 보니, 우리가 교재를 별도로 구매하겠다 그러면 얘는 별매예요. 이 교재는 뭐냐 그러면, 사실 뭐 제가 건축기사 강의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제 나름대로 계속 교재를 만들었어요. 교재를 만들다가 요번에, 우리가 기출문제집은 뭐냐면 오답노트. 자주 빈출되는 오답노트에다가 오답 지문들이죠. 그 다음에 흐름별 기출문제 15년간 모으고 최신 기출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집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건 별도 구매예요. 별도의 구매.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 수업을 듣다가 뭐 답이나 해설 더 많은 문제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구매를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교과서 뭐 다른 출판사에 있는 거 뭐 여러 뭐 교재 막 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한글 파일을 딱 그 최신 걸 받아서 문제풀이 해서 듣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저렴하잖아요. 저렴하고. 그럼 일단 제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기사나 산업기사 공부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자주 나는 것도 있어요. 빈출. 응? 빈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답을 외우기 참 귀찮아요. 차라리 그게 요점 정리해줘요. 요 시험 문제는 요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운영 방식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딱 만들어주고 뭐 우리가 난방 방식에 대한 특징 딱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점 정리를 딱 해줘요. 그 요점 정리 막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점 정리만 하면 답이 다 풀릴 수 있도록 제가 딱 집약적으로 만들어 드려요. 수업 시간에 딱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 두 번째 뭐냐?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건 뭐냐? 계산 유형이에요, 계산 유형. 분명히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분모 분자 들어가고 뭐 헷갈려요. 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해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말이죠. 정말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쉽게 푸는 방법. 정말 쉽게 푸는 방법 있는데 이런 것들의 해법을 제시해줘요. 특히나 아마 여러분 역학이나 설비 계산 문제 들으시면 와 정말 쉽다 이렇게 하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 드실 거예요. 굉장히 쉽게 정리해드려요. 굉장히 쉽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은 안 씁니다. 수학은 안 쓰고요. 산수가 들어가긴 해. 뭐 때문에? 공식 때문에. 뭐 공식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외운 공식이 있죠. 그 공식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계산기만 있으면 돼. 그 계산기만 있으면 될 정도로 우리가
공식을 딱 만들어서 하는 것이 설비나 철콘인데 문제는 뭐냐? 요 단위 같은 게 어려워해요. 아, 단위 같은 거 헷갈려해요. 미터, 그다음에 파스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메가 파스칼 나오기도 하고 막 미터 아쿠아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단위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딱 정리해줘요. 요 딱 정리해주면서 문제 풀면은 엄청나게 쉬워요. 계산기가 있잖아. 여러분 계산기 그 기사나 산업체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데 일단 문제는 뭐야? 단위를 미리 변환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 쉽게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철권 공식은 아주 간단해. 그죠? 외우기만 하면 돼. 근데 다 외울 거냐?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 딱 집어서 그 문제에 관련되는 공식. 그죠? 제가 설명 자세히 해드리고요. 계산기 이렇게 쓰면 되겠다는 거 딱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학에 이제 우리가 힘의 뭐 합성과 분해 이런 거 있어요. 뭐 기울기가 좋고 트러스가 있고 어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 필요 없어요. 곱하기 나누기 필요 없습니다. 도해를 끝내는 것들이 있어요. 도해. 그림자 그려서 벌써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훈련만 많이 하면 그냥 바로 눈에 답이 보여, 이제. 그다음부터. 이런 역학의 어떤 도해를 풀 수 있는 해법들이 있어요. 해법. 이런 해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특히 부정정 차수 같은 거, 복잡한 부정정 차수 있죠? 아주 쉽게 풀어요. 몇 초 안에 풀어옵니다. 이것도 뭐야? 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법들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사 공부하다 보면 자신감 생겨요. 자신감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글 파일 제공받아서 3년치 문제를 딱 풀고 나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왜? 사실은 요점 정리를 했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그 문제, 빈출되는 용어의 이론을 쫙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이것만 열심히 봐도 일단 많은 문제 맞히고, 계산 문제 이제 자신이 없었는데 자신감 붕붕 생기는 거예요. 왜? 너무 쉽게 풀 수 있게 방법이 있었거든. 방법을 모르니까 어려웠던 거. 방법만 알면 쉬운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방법을 알려니까 뭐라 그래? 별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걸 왜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 왜? 요령이 없고 해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이 단타형은 암기하는 거야, 단타. 뭐냐면, 우리가 약속된 규정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전공자로서, 우리가 이해도 해야 되지만, 숙지가 돼야 될 약속된 규정. 이런 건 딱딱 단타로 암기하는 요령도 있어요. 그냥 딱 한 맞추면 돼. 문제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건축기사, 산업기사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거. 근데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엄청나게 하면 실력은 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불필요한 공부를 하느니 꼭 필요한 공부를 해서 합격하자. 이게 제 소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사 자격증, 건축 산업 기사 자격증, 그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앞날이 엄청 창창하게 많은 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몇 개월 동안 기사, 산업기사 공부하겠다 끙끙거리겠어요? 아니죠. 짧은 시간에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줘요. 이 방법을 딱 듣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지참하고 있는 다른 교재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제 교재만 쓰라는 게 아니라 다른 교재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제 교재가 이 수업을 듣고 나니까 내 교재 꼭 사고 싶다 그러면 요 키마카,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이 시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요게 이제 뭐 발간이 이제 약간 늦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혹시나 이 교재를 사시면 더 좋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개의 출판사의 교재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요거 한글 파일 무료로 제공하잖아요. 수업만 듣게 되면. 그래서 요 한글 파일만 딱 듣고 나면 일단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 생기고 여러분 실력이 생길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배양을 해야 돼요. 실력을 배양. 무조건 문제다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왜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는 실력이 딱 들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방향이 생겨요. 어느 책을 봐도 내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혼자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다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왜? 실력을 별로 이렇게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업을 듣게 되면,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고 하는 어떤 방향이 있고 방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한 800문제 또는 900문제 풀게 되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런 요점 정리됐던 거, 계산 문제의 해법, 단타, 암기, 이 세 가지만 해도 문제가 좀 더 시험장에서 쉽게 답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 키마카 강좌, 전문 강좌예요. 여러분 보면 전문 강좌도 전문 강좌에 들어있어서 단번에 합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죠? 자, 48번 문제, 약속된 정의입니다. 자, 콘크리트의 구조설계 시 철근 간격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요런 거 같은 경우, 48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규정들 있잖아요. 이 규정들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철권, RC 구조에 대한 어떤 구조적 제한이니까, 뭐 이런 거 기분 좋게 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1번 벽제 같은 경우는 물리학의 3배 451mm 이하 두 번째 쭉 나왔죠. 그 순간격 얘기인데,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순간격을 얘기할 때, 보 같은 거 얘기할게요. 이 보 같은 경우다 그러면, 응? 자, 이 순간격은 기본적으로 25mm 이상 철근 죽은 지름 이상이에요. 죽은 지름. 이 중에 큰 값. 그 다음 연직. 상하 부분은 순간격이 25mm 이상이에요. 근데 이 보죠, 보. 근데 기둥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요. 기둥 같은 경우는 단면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기둥 같은 경우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40mm 이상 죽은 지름의 1.5 이상이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죠. 그럼 2번 있고 3번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기둥과 같은 것은 우리가 그 나선 철근이나 어떤 이런 띠철근으로 이제 감싼 철근을 얘기하니까 답은 3번이네.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순간격은 40mm 이상 죽은 지름의 1.5배 이상이에요. 아, 이거 외우는 겁니다. 이거 안 외우면 안 돼요. 일반 보와 기둥이 약간 기준이 순간격 기준이 다르거든요. 순간격 기준의 원칙이 있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뭐 띠철근이라든가 나선철을 감싼 기둥 같은 경우는 이렇게 40mm 이상 죽은 지름 1.5배 이상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 외워야 되는 거구나. 암기, 별표예요, 별표. 별표 3개 꼭 암기하십시오. 일반 보랑 기둥과 약간 기준이 다르다는 거. 순간격 기준이. 자, 그럼 49번 문제는요. 49번 문제 풀어볼게요. 한계 상태에서 강도 한계 상태다. 상계상세법은 주로 철골 구조 있죠? 강구조. 이 강구조에 대부분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이 강도의 한계가 있고요. 사용성의 한계가 되는 경우 있어요. 이 강도의 한계는 이제 파괴거동. 파괴적인 거동에 도달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용성은 뭐냐면 파괴는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 사용에 불편함을 주거나 어떤 미간 있죠. 미간에 지장을 주는 이런 그런 한계 정도를 뭐 사용 한계라고 하고 사용성 한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뭐일까? 진동 같은 게 있고요. 이 파괴 고동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성수대교가 파괴가 됐습니다. 강도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시계에 의해서. 이해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딱 보니까 답은 1번이죠. 진동. 진동됐다고 해서 파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좌군이나 파괴, 불안정, 이건 뭐예요? 이 파괴에 가까운 얘기가 들어가니까 강도 한계가 들어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50번 문제는 뭐냐면, 자, 다음 두보의 최초점에 갖게 하기 위한 등파 중의 비로 알맞는 것은 하고 나와요. 그럼 현재 그림을 그려볼게요. 뭐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하중이 가했습니다. W1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길이가 길대요. 2L로 생각하면 되고요. 길이가 줄어들었대요. 이렇게 L이래요. 자, 이때 이제 처짐이 생기겠죠. 뭐 이렇게 처짐이 생기게 될 거예요. 델타 1. 이렇게 델타 2 처짐이 생길 겁니다. 자, 이때 처짐량이 같게 하기 위한 등분파 하중이다. 그래서 얘가 W2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등분파 하중, 우리 요거 외워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캔틸레버 부분에 요거는 이제 모멘트, 집중 하중, 등분파 하중일 때 이 처짐각과 처짐각이 있는데 이건 외우셔야 돼요.
물론 제가 그 공액보법이라든가 해석하는 방법도 설명하긴 하는데 기본적인 이 과정은 외우는 게 빨라요. 자,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럼 일단 자, 얘는 1이죠. 얘가 2제곱, 1이죠. 2제곱, 3제곱, 2죠. 2제곱, 3제곱, 4제곱. 그 다음에 1, 2, 3, 6, 8 뭐라고요? 1, 2, 2, 3, 6, 8 1, 2, 2, 3, 6, 8분의 외우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원래 처진값은 8, 2하면 WL4작업을 나왔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키마카 소스죠. 어떻게 해라? 무조건 외우세요. 별표 5개. 왜? 이것만 알면 그 처짐 관련 문제는 쉽게 풀려요. 물론 뭐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이것만 알아도 거의 7, 80% 이상 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그럼 이 문제의 의도를 설명해 줄게요. 이 의도는 뭐냐? 요걸 대입하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뭘 얘기해요? 자, 8, 2i분의, WL 4제곱인데, 생각해 보세요. 자, 얘도 8, 2i분의 WL 4제곱인데, 이 L 4제곱이 뭐가 돼요? 이렇게 해서 얘는, 우리 EL의 4제곱 고대 건축의 기둥 같은 경우인데, 얘가, 서 있으니까 수직 입상된 걸 다 샤프트라고 썼던 겁니다. 그럼 이 일렉트는 전기죠. 그 얘가 수직 전기 왜 세워져? 어떤 우리가 이런 공간 있죠. 이런 공간을 통해서 전기 배선이 이렇게 입상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ES, 일렉트릭, 샤프트라고 하기도 하죠. 일렉트릭 샤프트. 그럼 1번, 각 층마다 같은 위치에 설치하는 거고, 당연히. 두 번째는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큰 건물과 작은 건물이 있어요. 큰 빌딩과, 작은 빌딩이 있는데, 이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와, 그 전력용과 정보통신 있죠. 각각 구분합니다. 그런데 작은 건물은 통합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답이 왜 그런지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력용과 전력통신용은 공용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으로 할 수도 원칙적으로는 각각 구분하나 예외적으로 공용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은 건물은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큰 경우는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은 2번이죠. 자, 75번 문제. 75번 문제는 여러분 또 계산 문제 유형이네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저 이런 생각을 해요. 가장 그 열량 공식 중에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열량 공식이에요. 열량이라는 건 뭐라 그래요? GC 델타 T 뭐라고요? GC 델타 T다. 다시 뭐라고? GC 델타 T, GC 델타 T. 질량이에요, 질량. 비열, 온도차입니다. 이 공식. 그럼 일단 H라고 열량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문제의 조건을 뭐라 그래서 환기량 물어봤죠. 환기량 물어봤는데 Q는 얼마가 나와? 환기량 Q가 미터 4제곱 퍼 아워죠. 요 단위로 풀어야 되는구나. 그럼 Q라는 게 뭐야? Q 곱하기 RC 델타 T입니다. 이 감마라고 쓰기도 R이라 쓰기도 하는데 비중량 얘기예요. 공기의 비중량. 어떤 재료의 비중량이죠. 환기량은 공기이기 때문에 QR 또는 Q 감마라고 하는데 어떤 QR이라 할게요. 그냥 QRC 델타 T라고 할게요.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QRC 델타 T라고 해요. 그럼 따라서 Q는 뭐가 돼요? Q는 비중량 RC 델타 T분의 열량이 되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단위가 있어요. 이 R값이 얼마인지 볼게요. 그럼 현재 R값을 써볼게요. R값이 얼마일까? 1점에 주겠죠. 그 다음에 C 정합비율이 1.01이래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얘 단위가 뭐야? 킬로줄 단위죠. 킬로줄 단위,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란 말이죠. 온도차가 얼마냐 그랬더니 10도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잘 보면 H라고 하는 열량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열량을 500W라 그래요. 그럼 500W라는 건 뭔가 안 맞죠? 킬로줄 단위가 되어야겠죠. 그럼 뭐가 돼요? 500W라는 것은 0.5kW가 되는 거고 0.5kW는 0.5 곱하기 킬로줄 퍼 세크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요구하는 것은 시간 단위잖아요. 그 시간 단위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0.5 곱하기 킬로줄 퍼 3600분의 1 아워가 되잖아요. 그럼 3600분의 1 아워인데 요 3600분의 1이 올라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났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서 단위가
킬로줄 나왔잖아. 밑에 킬로줄 있죠. 킬로줄 단위는 날아가겠죠. 함께 날아가죠. 아오 단위 남아있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면 돼? 끝났죠. 그러면 단위가 뭐가 돼? 요구하는 대로 미터 세제곱 퍼 아워가 나올 거거든요. 응? 나머지 단위 다 날아갈 거고. 그럼 딱 나왔네. 산수 문제야. 1.2 곱하기 1.5 곱하기 10분의 0.5 곱하기 3.6배 끝. 148.5 나오죠. 답은 2번.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뭐 제가 풀면 금방 풀겠지만 여러분도 설명을 위해서 정리했는데 무슨 생각 드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요. 자, 뭐만 알면 돼. 열량 공식 지시 델타 T 알면 되고, 이 질량의 공개 질량이라는 것은 환기량에다가 비중량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환기량이라는 게 최적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다 비중량을 곱하면 무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QRC 델타 T가 되고 Q만 RC 델타, 그럼 열량분의 RC 델타 T가 나오잖아.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다만 뭐다 단위. 그 다음에 그 재난시는 어떨까? 재난시는 환자 피난은 용이하죠. 생각해봐. 재난이 됐다는 건 뭘 얘기해요? 피난을 해야 되는데 뭐 상대적 고층 건물 하면 집중시설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피난시는 유리하다라고 봐야 돼요. 왜? 상대적인 고층을 도모하니까 저층을 도모하니까 저층을 도모하니까 아 그렇겠구나. 저층을 도모하니까 피난시 유리하니까 답은 4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이 5번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 한국 전통 건축의 지붕 양식이 나와요. 아,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 팔짝지붕이라고 있어요. 팔짝지붕, 우진각 지붕이 있고요. 우진각 지붕이 있습니다. 맞배 지붕이 있고요. 이 모임 지붕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 팔짝지붕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옆모습은 어떻게 생길까?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위에서 볼까요? 위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위에서 보게 되면 이 편지봉투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용마루가 있고요. 이거 내린마루라고 그래. 내린마루가 있고 추녀마루라고 합니다. 용마루, 내린마루, 추녀마루가 골고루 있어요. 얘는 용도 있고요. 용마루, 내린마루 있고 추녀마루가 모두 있는 게 바로 팔짝지붕. 굉장히 목재의 결구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우진각 지붕은 뭐냐? 그래, 우진각 지붕은 이렇게 형성된 우진각 지붕이에요. 상상해 가시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앞모습은 우리가 사다리꼴 되고 옆모습은 삼각형 형태가 되겠죠?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위에서 보면, 이렇게 한쪽이 모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있을까? 용마루가 있고, 추녀마루는 있어요. 용마루와 추녀마루 있고, 내린마루는 없습니다. 맞배지붕은 뭘까? 맞배지붕은요, 아주 단정한 거예요. 자, 단아해 보이죠? 여기 맞배지붕이에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죠? 옆에서 보면. 그럼 위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볼까? 위에서 보면 그냥 쫙 자르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용마루는 있고, 내린마루는 있지만 추녀마루가 없어요. 이 모인지붕은 뭘까? 모인지붕은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이죠? 옆에서 보면 어떻게 볼까? 옆에서 보면 삼각형이 보여요. 그럼 얘는 위에서 어떻게 볼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있어요. 얘는 뭐밖에 없어? 추녀마루만 존재하고 용마루와 내린마루가 없는 거예요. 이 모임지붕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택 형태보다는 정자나 전각 같은 비거주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이 팔짝지붕이다 그러면 조선조에 와서 중요도가 높은 공공건축물에 많이 이용됐어요. 주로 다퍼 형식에 의해서. 우진각 형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중요도가 좀 덜 떨어지는 거, 가장 높은 거 덜 떨어지는 형태의 뭐 우진각 지붕 같은 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맞배지붕 같은 거 뭐 주심포 같은 데서 주로 사용했던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진각 지붕 같은 경우 또 어떤 식이냐 그러면 초가집 있죠. 초가집 생겼어요. 초가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초가집 형태와 가까운 게 뭐가 된다? 이게 우진각 지붕 형태가 되는구나. 고대부터 사용됐던 형태가 이런 우진각 형태가 되는 거예요. 초가집과 유사한 형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해보면, 자, 첫 번째, 1번. 원초적인 지붕 형태로 움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초가집 뭐냐?
우진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모임지붕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모임지붕은 추녀마루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맞배지붕은 뭐가 있어요? 용마루와 내림마루만 있는 거예요. 그쵸? 30mm, 옛날 30mm를 32mm 했으니까 뭐, 요렇게 40, 50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겁니다. 표에 따라. 이렇게 표를 딱 만들어 놓고, 세대수가 1일 때, 당연히 15mm가 될 거고요. 가구 세대수가 7세대. 7세대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 32mm가 되겠네? 답은 2번이네. 자, 그 다음에 가구 세대수가 18일 때. 이거죠. 초과하죠. 그럼 얼마가 돼? 5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85제곱, 150제곱 이하는 세 가구로 봅니다. 맞죠? 그러네. 답은 2번이네. 아,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구나. 그래서 1358, 16, 17, 85, 150, 300, 그 다음에 500, 500, 15, 20, 25, 30에서 이제 32. 예? 보통 30mm 규격이 32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30, 32 생각하시면 되고, 40, 5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요. 이 82번 문제죠. 이 82번 문제는 면적 높이 층산정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대지 면적은 대지 수평 투영 면적. 항상 기본이 뭐냐면, 수평 투영 면적이에요. 이 수평 투영 면적이 필요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 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대지 면적을 다 할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 면적, 수평 투영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고, 바닥도 마찬가지고 수평 투영 면적이 들어가요. 최소 면적을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봤더니 연면적이 나왔네.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연면적은 뭘까요? 하나의 건축물의 이 바닥 면적이 합계입니다. 그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다. 만약 어떤 대지에 이렇게 자, 뭐 지하실도 이렇게 다 있다고 쳤을 때 A와 B와 C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면적, 연면적이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와야 돼요. 지상과 지하 관계 없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니까 지하도 포함되는 게 연면적이에요. 그래서 거실 면적이 아니라 각층 바닥 면적 합계. 하나의 건축물에 각층자가 들어가긴 하는데 뭐 중요한 게 바닥 면적이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다. 외우시는 겁니다. 자, 83번 문제. 자, 우리가 이제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 밑줄 이런 걸 보호하는 거.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 역사 문화라는 게 보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죠. 4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를 얘기해요. 보호지구. 그래서 이제 보호지구라는 게 역종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문화가 있고 중요 시설물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흙막이 널을 따라서 이렇게 불쑥 솟아올라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히빙팍이라 보통 얘기하는 거죠. 히빙. 그래서 히빙이다. 그럼 가장 기본이 뭐냐? 점토질에서도 나타나요. 점토질에서 무엇에 따라? 우리 토합차에 의해서 밀려나는 흙이 생기고 이걸 히빙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자, 반면에 이제 자, 여기 이제, 그 히빙 파괴 같은 경우 토합차 때문에 생긴다고 했고요. 전성토에. 여기 사질토예요. 사질토가 있고요. 이 불수층이라고 있어요. 이 안반층 같은 경우를 얘기하겠죠. 이렇게. 이 불수층이 존재하고요. 비가 막 내린 거예요. 그렇죠. 이 비가 내리면 어떠니까 수압이 형성되겠죠. 수압이 형성돼. 그런데 잘 보면 여긴 수압이 크고 수압이 작죠. 근데 여기 불수층까지 흙막이 밑동이 안착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수압차가 생기죠. 수압은 항상 전후좌우 닿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압차로 인해서 이렇게 모래와 물이 불불 끓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물 끓었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질토의 수압 차이로 생기는 그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일링이라 하죠. 보일링. 물이 분사가 된 거예요, 물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히빙 파괴와 보일링 파괴,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이제, 히마카 소스가 되는 거예요. 요거에 관련되는 건 다 맞힐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보일링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형태고요. 자, 23번 문제. 자, 건설 공사 현장에서 보통 콘크리트를 KS 규격품에 레미콘 주문할 때 요거 항목이 아닌 거 물어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출제 빈도가 자주 됩니다. 레미콘이에요. 그 옛날에 레미콘 같은 거는 이렇게 보통 25-210-11로 많이 옛날 과거 했고 요즘엔 25-21-120 이렇게 최신 이렇게 들어가요.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킬로그램포 제곱센티를 쓸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엔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고 강도와 미리미리 강도를 써서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럼 얘가 굵은 골도의 최대 치수, 그 다음에 강도, 그 다음에 얘는 슬럼프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25-21-120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든 거죠. 이렇게 표기를 기본으로 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굵은 골도의 최대 치수와 강도와 슬럼프치를 표기하는 겁니다. 그럼 답은 1번. 장골조의 주름이랑 관계가 없죠. 이거 별표